네, 1부에서는 영국의 건설 위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2부는 어느 나라의 건설 위인 이야기를 듣게 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어떤 나라로 바로 떠나볼까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영국이 예. 산업혁명을 먼저 일으키고 철, 다리 이런 건설 기술들이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프랑스에는 특별히 철의 마술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건설 기술인이 아주 유명합니다. 철의 마술사도 처음 들어봐요. 누구죠?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 아닌가요? 맞습니다. 건설 다방에서 저희가 에펠탑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생각해보니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시설물 에펠탑 이름 속 주인공. 와, 너무 궁금한데요, 이분. 귀스타브 에펠은 19세기 프랑스 대표 구조공학자입니다. 네. 미국 뉴욕의 그 랜드마크죠. 자유의 여신상. 네. 그것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구조물을 이제 만든 분이고요. 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파리에서 열린 그 만국 박람회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구조물 공모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펠탑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이 에펠한테 주어진 거죠. 지금이야 파리의 뭐 상징 에펠탑이 없는 파리를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에펠탑이 지금은 프랑스의 대표 랜드마크지만 이거를 처음 건설을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첫 삽도 못 들 뻔했어요. 어머나, 대체 왜요? 이게 철로 만든 구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아주 극심한 반대를 했고요. 심지어는 소송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또 특히 이제 미학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던 전문가들로부터도 강한 비난을 받았고요. 예술적인 취향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추악한 철덩어리, 뭐 천박한 이미지의 철골 구조, 뭐 이런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제 네. 공사 도중에 이제 일화도 많습니다. 갖은 뭐 모함과 비난 쏟아져 들어왔죠.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건설 예상 비용의 이제 4분의 1도 이제 못 걷어요. 돈이 모자란 거죠. 이때 오직했으면 에펠이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내겠다. 자기 돈으로 충당을 했다고 해요. 자비로. 이 사실 에펠은 타고난 사업가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그를 일반 다른 기술자들과 차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펠은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를 스스로 부담하겠다 하고 그 대신 향후 20년간 이 탑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장료, 임대료 이런 것들을 나한테 달라. 내가 세운 회사에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엄청난 비즈니스. 그렇죠. 메뉴. 그래서 에펠은 실제로 탑의 2층에 레스토랑을 만들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이 이제 만국 박람회 이제 기간 동안 관람객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돈을 톡톡히 벌었습니다. 근데 에펠탑은 지금이야말로 참 파리에서 사랑받는 그런 건축물이고 랜드마크잖아요. 에펠탑에 대한 평가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싹 바뀌게 된 걸까요? 에펠탑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는데 단지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설계 방법이 알려지면서 더 주목을 받습니다. 에펠탑은 보기보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 탑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 규모가 이게 압도될 수 있죠. 그래서 아치형 입구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면 철제 사이사이로 격자형 그 이음새들이 대단한 그 혁신을 이룬 거죠. 1만 2천 개에 달하는 철제 재료에 250만 개의 그 리벳으로 고정을 한 에펠탑의 무게는 약 7,300톤에 달할 정도로 무거운 그런 구조물입니다. 와, 근데 7,3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를 어떻게 100년 넘게 안전하게 이렇게 잘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좋은 질문입니다. 에펠은 이 사업적인 마인드도 있지만 굉장히 또 진지한 연구자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그 연문을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높은 구조물은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핸디캡이 있습니다. 네. 이제 중력이 다가 아니라 이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에펠은 이 바람이 탑에 어떤 하중을 줄 거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려고 개인적으로 풍동 실험실이라고 비행기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그런 실험실을 만들어서 어머나. 공기역학 실험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람을 받는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이 거미집 형태였습니다. 에펠탑을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뭐가 보이죠? 전 딱 보이는데 뭐가 보이죠? 사장님 고개를 옆으로 꺾어서 90도로 꺾으면 뭐가 보이죠? 아! 깜짝이야. 다리! 파리가 보인다고요? 잡아요 빨리. 다리! 다리. 그렇죠. 그렇지. 생각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리죠. 에펠탑은 사실
교량의 트러스처럼 철 부재로 만든 그 설계 방식이거든요. 이 에펠은 뛰어난 공학적 안목도 있었는데 이 바람의 압력을 철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현대에 와서 다시 정밀한 계산을 해서도 입증이 될 정도로 와. 거의 완벽했죠. 게다가 구조 재료조차 잘 골랐습니다. 연철을 썼어요. 예. 연철은 탄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덜 흔들리고요. 와. 만약에 지진이 온다 해도 지진에 좀 더 대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진의 대비까지. 네, 아, 네. 그냥 천재였네요, 에펠은. 어쩜 이렇게 계산까지 완벽한데 또 아름다움까지 완벽하다. 그 미적 완성도까지 갖춘 위대한 걸작이 바로 에펠탑이죠. 그래서 에펠탑은 이 탑을 건설하기 전에 특히 철제 다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연습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철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래서 겁니다. 철의 마술사구나. 네. 그래서 에펠탑을 이제 만들 때 에펠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로 세운 다리 이렇게 표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멋지네요. 이 에펠탑은 공사 과정에서도 참 기록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전체 공사 기간을 통틀어 가지고 단 한 건, 네. 단 한 건의 사망 사고도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이제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만들기 전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펠탑이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아이펠 타워 에펙트, 에펠탑 효과라고 불러요. 에펠탑 효과. 무슨 효과죠? 사진 찍는 효과? 가 아니라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보면 볼수록 네. 잘생기고 예뻐 보여요. 진짜로 보니까 괜찮네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효과를 네.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도 심리학에선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17세기부터 19세기를 대표하던 해외 건설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건설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기술도 그리고 트렌드도 달라지잖아요. 현대판 건설 위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현대 건설 위인을 꼽아본다면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네, 이 프랑스의 그 에펠탑처럼 네. 탑을 하나 또 상징적으로 만든 그 현대 건설의 대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분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작품을 조금 보면 네. 아, 이 사람이 누군가 아마 기대가 되실 겁니다. 아, 볼까요? 저게 탑인가요? 저게 연필을 손으로 쥐고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 모양이 참 독특하기는 해요. 이 탑이 대체 뭐예요? 아, 이 탑의 이름은 이제 몬주익 텔레커뮤니케이션 타워라고 합니다. 1992년 스페인에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올림픽. 열렸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이 이제 올림픽 경기 방송을 이제 중계하려고 만들어진 송전탑입니다. 아.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정말 88 올림픽 다음 올림픽이었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바로 마라톤 영웅 황영조 선수가 뛰었던 그 올림픽 맞죠?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떴잖아요. 누나 몇 네. 학번이에요? 88학번이죠? 황영조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마라톤 금메달을 딴 곳이 바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죠. 그렇죠. 당시 바르셀로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유치 확정되자 네. 세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예술성 높은 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된 시설물들의 예술성을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몬주익 텔레커뮤니케이션 타워는 송전탑의 기능도 하지만 이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이제 기념비적인 네. 그런 이제 예술 작품으로 만든 것이죠. 높이는 이제 에펠탑보다는 이제 적은 136m에 불과하지만 이 날렵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찌두고 있는 맞아요. 그런 바늘 같은 끄만 모양새가 뭐 새라고 볼까요? 예. 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독특한 송전탑은 전 처음 보거든요. 자, 이거는 그럼 누가 만든 건가요? 스페인의 대표 건축가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라는 네 분입니다. 이제 뭐 많은 상들을 휩쓸었어요. 네. 이 칼라트라바의 작품을 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그 독특합니다. 네. 모양 자체가요. 네네. 그래서 오? 꽈배기 같이 생겼네요. 예, 진짜 꽈배기 같네요. 그 스크루바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터닝 토르소라는 이 건물은 정육면체를 9개씩 쌓아서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지상 1층에서부터 네. 최상층인 54층까지 90도가 틀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이제 세 번째로 큰 도시 이제 발렌시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바로 이 발렌시아 출신 맞죠, 형님? 맞습니다. 부사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발렌시아에 가면 터닝 토로소처럼 재밌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바로 레미 스페릭 국제회의장인데
호수 위에 있는 반구형 건물인데요. 사람 몸속에 네. 반구 모양 반구 모양. 어디 있을까요? 심장? 바로 아이스, 눈입니다. 눈. 예. 이 건물이 이제 눈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모양새가 굉장히 보세요. 독특하죠, 저기요. 이게 사람의 몸통부터 눈까지 이렇게 다 시설물로 녹인 거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네, 어떤 다리죠? 스페인의 그 세비야라고 도시 아시죠? 네. 거기에 있는 알라미오라는 다리인데요. 아, 저 다리가 쓰러질 듯하게 그 보여요. 하프처럼 보이는데요. 하프가 생각나죠. 예. 근데 이게 조금 보면 좀 불안한데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시죠? 네. 대부분의 사장교는 네.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죠. 네. 이 칼라트라바는 효율보다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이 다리로 이 사람은 일약 건축계의 스타가 됩니다. 아, 교수님의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애종하는 건축가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이 알라미오 다리는 프랑스의 에펠탑처럼 1992년에 열린 그 세비야 세계 박람회를 위해 건설한 여러 개의 다리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는 다리는 물론 올림픽 기념 송전탑까지 이제 만든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 역사를 기념하는 발자취를 가장 많이 남긴 건설 위인이 맞죠? 글쎄요. 글쎄요. 네. 과연 이제 위인으로 뽑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분이고 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많은 논란을 또 야기하시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텔포드라든가 예, 예. 브루넬이나 에펠 같은 분하고 네. 좀 비교하기는 조금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들이 뭐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해외 건설 위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량과 철도 그리고 철탑까지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들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갈피를 한번 꽂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브루넬에 꼽겠습니다. 아, 왜냐? 그분은 뭐 위대한 공학자,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현대에서도 우리 귀감이 되는 디자인적 사고의 네. 그 천재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현대 건설 기술인들 여러분도 미래에는 역사적인 위인들로 기억 남길 바라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또 꿈나라도